$1,400의 코로나19 대응 현금 지급안과 관련해서 지급 기준을 개인소득 $50,000 이하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원 예산위원장인 버니 샌더스 의원은 지급 기준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 상원의 탄핵 심리가 이번 주 시작됩니다. 다만 기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례가 열흘마다 2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가장 보편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실내 예배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다만 수용 인원 대비 25% 수준으로 인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잦은 눈 소식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낮 최고 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는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88,044명 늘어난 2,704만 5,671명, 사망자는 1,301명이 늘어 46만 4,215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9,923명이 늘어 148만 224명, 사망자는 175명이 늘어 4만 4,839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4,332명이 늘어나 72만 2,167명, 사망자는 25명이 늘어 2만 1,989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4,367명이 늘어 26만 3,739명, 사망자는 68명이 늘어 7,2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400의 코로나19 대응 현금 지급안과 관련해서 지급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싱글 $7만 5,000, 부부는 $15만 였던 소득 기준을 각각 $5만 $10만 이하로 강화하자는 방안인데요. 상원 예산위원장인 버니 샌더스 의원은 지급 기준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천억 규모 코로나19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백악관이 협상 여지를 열어둔 가운데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은 엄격한 소득 상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개인소득 $7만 5천, 부부 합산 $15만 이하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민주당은 이 문턱을 각각 $5만 와 $10만 강화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원 예산위원장인 샌더스 의원은 7일 CNN과 인터뷰에서 1년에 $5만 2천 벌면 이런 도움과 완전한 혜택을 받기에 너무 부자라고 말하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관점에서도 그렇다며 이 사람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아래서는 혜택을 받지만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는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불합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CNN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교사나 경찰이 1년에 $6만 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런 사람들이 지원을 받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부양책의 앞날은 공화당과의 합의보다도 민주당 내부 결속에 달린 상황입니다. 공화당 50대 민주당 50의 상원 구조를 볼 때 단순 과반 찬성을 요구하는 예산 조정 제도를 쓴다 해도 민주당에서도 한 명도 이탈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샌더스 의원은 민주당이 $1조 9천억 부양책을 처리하기 전에 내부 분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1조 9천억 경제 구제안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제안이 통과되면 2022년에는 미국이 완전 고용을 회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구제안이 통과되면 인플레이션 급등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면서 규모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 의장 출신으로 여성 최초로 재무장관직을 맡은 제닛 옐런 장관은 연준이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위협을 다룰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구제안이 2022년 완전 고용을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시급한 것은 실업, 소규모 기업들의 붕괴, 학교 재개 등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야기된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은 현재 엄청난 경제적 도전과 고통에 직면해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그 도전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오는 3월 중순 현재의 실업급여 체제가 종식되기 전 이 경제 구제책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향후 2주 안에 바이든 대통령의 특별 예산안을 승인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구제책이 승인되면 미국은 내년 완전 고용 상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길고 느린 회복을 통해 고통을 겪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 상원의 탄핵 심리가 이번 주 시작됩니다. 다만 공화당 다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기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 상원의 탄핵 심리가 이번 주 시작됩니다. 탄핵 심리 일정과 증인 채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합니다. CNN 방송은 일주일가량 심리를 예상하면서 길어도 2주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탄핵 심리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이미 퇴임한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지난 2일 의회에 보낸 14쪽짜리 서면에서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추위원들은 과거에도 퇴임한 강요에 대한 탄핵 심리가 이루어진 전례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려면 상원 100석의 3분의 2 이상인 67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를 채울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지난달 26일 상원이 진행한 퇴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위헌 여부 표결에서 합헌 55표, 위헌 45표로 공화당 의원 중 불과 5명만이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심리가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탄핵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와 별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후 공직 출마를 막는 별도 투표를 추진할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공직자가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할 경우 누구든지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상원 과반 찬성만으로도 통과될 수 있어 민주당의 의지만 있다면 통과시킬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례가 열흘마다 2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캘리포니아 라호이아 소재 스크립스 연구소는 7일 발표한 논문에서 미국에서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35에서 45%의 속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면서 3월까지 미국에서 가장 지배적인 변이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 논문은 의학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매드 아카이브에 게재됐고 아직 동료 검토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검사 50만 건과 212개의 게놈 염기 서열 분석을 분석한 결과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의 코로나19 발병 사례의 2%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매일 1,000명 이상이 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처음으로 변이를 발표했는데 연구진은 한 달 앞선 지난해 11월 이 변이가 미국에서 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미국의 첫 사례는 12월 29일 콜로라도에서 확인됐고 이후 33개가 넘는 주로 확산됐습니다. 또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연휴를 거치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별개의 8번의 전파가 이뤄졌습니다. 연구진은 영국 변이가 다음 달까지 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코로나19 변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코로나19 감염과 사망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지난달 같은 내용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갈수록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올 여름 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집단 면역이 형성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7일 바이든 대통령은 CBS 뉴스 인터뷰에서 올해 여름이 끝나기 전 코로나19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수석 의료고문을 맡고 있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집단 면역을 달성하려면 미국인의 75%가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주 하루 평균 141만 회분이 주사됐다고 전했고 CBS 뉴스는 하루 130만 회 접종을 전제로 할 때 올해 말은 돼야 미국인 75%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루 150만 회분을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자신과 참모진은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트럼프 전 행정부의 팬데믹 대처가 생각보다 더 끔찍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물량도 전임 행정부가 시사한 것보다 적었다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학교들이 안전하게 다시 문을 열 때라고 생각한다며 교실 인원이 적어야 하고 수리된 환기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르면 10일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와 관해 과학적인 판단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3천만 명을 넘겼습니다.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사람도 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서 대상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7일 기준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미국인이 3,157만 9,10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사람은 914만 7,18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날까지 백신 5,930만 7천여 회분이 배포됐고 이 가운데 4,121만여 회분이 접종됐다고 각각 집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6일까지 최근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접종자 수는 약 130만 명으로 취임 100일 만에 1억 명에게 백신을 마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0만 명만 접종받아도 100일 만에 1억 명에게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서 접종 대상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순위였던 의료기관 종사자와 장기 요양시설 입소자와 직원, 고령자와 필수 직종 인력에 대한 접종이 마무리돼가면서 다른 취약계층에도 접종이 확대되는 겁니다. 뉴욕주는 의료시설 인력의 약 75%가 백신을 맞자 연령에 상관없이 2가지 이상 합병증을 가진 사람들로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주지사실은 암과 만성신장병, 폐질환과 심장병 등을 자격 요건으로 들었습니다. 백신 공급도 계속 확대될 예정으로 화이자는 5월 말까지 2억 회분, 모더나는 6월 말까지 2억 회분, 최근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존슨앤존슨도 6월 말까지 1억 회분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실내 예배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지역 교회 등 종교시설은 예배를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수용 인원 대비 25% 수준으로 인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난 5일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소재 교회들이 개빈 뉴섬 주지사를 상대로 낸 실내 예배 금지 조치 관련 소송에서 교회 편을 들고 실내 예배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날 교회 편에선 클래런스 토마스, 닐 고서치, 세뮤얼 얼리토, 에이미 코니 베럿 등을 포함한 6명의 대법관들은 캘리포니아의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찬성 의견서에서 캘리포니아의 교회와 유대교 회당 시너곡, 이슬람 예배당 모스크에는 한 사람의 영혼도 출입하지 못하는데 헐리우드는 방청객을 스튜디오에 부르고 노래 경선을 녹화한다면 뭔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엘리나 케이건,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등 3명의 대법관들은 대법원의 결정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법원은 과학을 믿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아무리 좋은 과학이라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개탄했습니다. 비록 이날 대법원이 실내 예배 금지에는 제동을 걸었지만 예배 허용 인원 등 제한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각 주가 실내 예배를 허용하되 출입 인원은 수용 인원 대비 25%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북미 이산 가족들이 북한에 사는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북미 이산 가족 상봉 법안이 하원에서 다시 발의됐습니다. 6일 미국의 소리방송은 뉴욕주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의 그레이스맹 하원 의원이 지난 4일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지난 회기에 이어 또다시 대표 발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의 앤디 킴, 메릴린 스트링랜드, 공화당의 영킴, 미셸 스틸박 등 4명의 한국계 의원을 포함해 총 21명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초 출범한 117대 하원회계에서 발의한 첫 번째 한반도 관련 법안입니다. 법안은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한국 측과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지난 회기 상정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국무장관 혹은 국무장관이 지명한 인사로 하여금 북미 이산가족 상봉 방안에 관해 한국 당국자들과 논의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북한의 친인척이 있는 미국 내 이산가족과도 상봉 방안에 대해 논의하라고 명기했습니다. 과거 북미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깊이 관여했던 북한 인권특사 자리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4년 동안 공석이었습니다. 지난달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정책 검토 과정의 일환으로 북한 인권특사 임명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10인치가 넘는 폭설에 이어 지난 주말에도 뉴욕 일원에는 눈이 이어졌는데요. 이번 주에도 잦은 눈 소식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낮 최고 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는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저녁까지 뉴욕 일원에 지역에 따라 5에서 8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센트럴파크는 4.5인치, 브롱스와 웨체스트 지역은 7인치, 나소 및 서포 카운티는 8인치, 북부 뉴저지 지역도 8인치 내외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내린 10인치가 넘는 폭설에 어제 내린 눈이 더해지면서 쌓인 눈으로 인한 불편이 가중됐습니다. 특히 어젯밤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기온이 20도 밑으로 떨어지면서 도로 곳곳에 빙판이 만들어져 아침 출근길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뉴욕 일원은 당분간 눈이 내리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수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눈 소식을 예보하고 있습니다. 적설량은 1인치 내외로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는 일요일의 경우 지역에 따라 3인치 내외에 비교적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추운 날씨도 이어져 수요일부터는 낮 최고 기온도 영하권을 밑돌 것으로 보이고 최저 기온은 토요일이 18도, 일요일은 11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 중심가에서 50대 한인 남성이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약물 중독이나 자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LAPD는 오늘 오전 11시쯤 윌셔 블러버드와 옥스퍼드 애비뉴 인근 길가에 주차돼 있던 차량 안에서 50대 남성 홍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강력범죄나 타살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약물 중독이나 자살 등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수습하고 현재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입니다. 한편 지난 2018년 미국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미국인은 4만 8천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한인은 233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북가주 오클랜드 지역에서는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폭행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오클랜드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정오쯤 차이나타운 800블락 해리슨 스트릿에서 한 남성이 걸어가던 90대 아시안 노인을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뒤에서 밀친 뒤 달아났습니다. 이후 남성은 곧바로 걸어가던 또 다른 60대 남성과 50대 여성도 밀쳐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여성은 정신까지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는 20에서 30대 흑인 남성으로 키는 5피트 10인치에 몸무게는 140파운드로 추정되며 범행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클랜드 차이나타운 상공회의소는 아시안 커뮤니티와 비즈니스들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설날을 앞두고 순찰 인력을 보강하고 곳곳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안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내용의 논문을 작성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와 해당 논문을 게재할 예정인 국제학술지 편집인들에게 논문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항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100여 명의 반크 회원이 직접 쓴 서한과 함께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 change.org에 올린 청원 요구 청원에 동참한 각국 청원자 3,700여 명의 명단도 동봉했습니다.
하버드대 로스쿨 학장과 총장에게도 논문 철회와 대학 차원에서 교탄을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교통안전청이 연방정부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한 사람에게 $250의 과태료를 물리고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1,500까지 과태료가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안전청은 또 실질적인 가중 요소 또는 감경 요소에 기초해서 이 범위를 벗어나는 과태료 액수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태료는 대중교통 운영 사업자가 부과하는 과태료에 추가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오는 11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플러싱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머레일역 광장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에게 무료로 식품을 전달합니다. 식품 수령을 위해서는 사전에 뉴욕 한인회 웹사이트에서 신청이 필요합니다. 뉴저지 한인회도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5시 헬팍 소재 세인트 마이클 성당에서 떡국 나눔 행사를 개최합니다. 설날에 집에서 간단히 떡국을 끓여 드실 수 있도록 5인분에 해당하는 떡국떡과 곰탕 500세트를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주의회를 통과한 5개 영업 확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식당, 주점, 양조장 등이 5개 영업 공간을 페리오나 마당, 덱과 주차장, 보행로 등까지 확대가 필요할 경우 각 지방자치정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타운 정부는 5개 영업 확대 신청이 보건, 안전, 소방 등과 관련한 규정을 위배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 지난해 여름 주류국이 리커 라이선스 소지 업주들을 대상으로 발급한 5개 주류 제공을 허용하는 특별 면허의 유효기간을 오는 2022년 11월 또는 실내 식사가 완전히 재개되는 시점 가운데 늦은 날짜까지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착용하고 다니시는 마스크와 같은 발음인데 재미 한인의학, 간호학, 정신과 학자들이 Memory and Aging Study of Korean의 앞자를 따서 MASK, 마스크, 즉 한인들의 기억력과 노화에 대한 연구로 2010년에서 12년간 1116명의 한인 노인들을 직접 인터뷰해서 우울증의 정도와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이 연구가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015년 7월호에 게재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발표에 의하면 미국 전체 노인들의 경우 13.5%가 우울증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한인 노인들의 경우는 30.3%가 증상을 보이고 있고 14.7%는 자해나 자살을 생각할 정도의 심각한 정도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한인 노인들의 정신과 상담 이용률은 매우 낮아서 5.7%에 그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국의 통계에 의하면 코비드로 크로즈다운이 시작된 지난해 3월에서 6월간을 2019년 동기 대비 불안 심리는 8.1%, 25.5%로 3배가 증가하였고 디프레션 즉 우울증은 6.5%에서 24.3%로 거의 4배에 증폭되었다고 합니다. 약물 중독은 10명에서 1명으로 나타나고 자살 충동은 2배로 증가한 통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인들만의 최근 통계치는 없지만 코비드 상황에서 이민의 뿌리가 약한 한인들의 정신 건강은 더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 정신질환에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만나게 되는데 이분들께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하면 본인은 정상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제안을 매우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고 심지어는 인간관계까지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을 알아보니 크게 2가지였습니다. 한인들이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을 터부시하는 경향 그리고 한인들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는 전문가들의 부족이었습니다. 한인들의 정신질환을 터부시하는 것은 정신질환은 가족력이라는 통념에서인지 정신질환자가 발생하면 이 정보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차단하고 은밀히 치료를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 상담소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상담을 받게 한다거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정신질환은 악령의 개입이라고 하여 종교적인 치료로 기도원이나
밖에 세계와는 차단된 장소에서 치유를 시도하는데 조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고 중증으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고 병을 키워 중증으로 악화될 때에 본인도 힘들 뿐 아니라 그 가족들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정신적인 부담감 그리고 환자와 가족뿐 아니라 사회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부담해야 할 몫이 함께 확대됩니다. 저수지에서 손가락으로 막아댈 것을 뚝이 터져서 농경지와 마을이 침수되는 것 같은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한인들의 정신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 다행한 것은 한국인들의 문화와 정서를 잘 이해하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자리를 잡아왔다는 것입니다. 미국 내 대도시들에서는 한인 전문가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뉴욕 일원에서도 어떤 분들은 병원이나 시설에서 근무하시고 어떤 분은 개별적인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2015년 뉴욕 주정부 아티클 38의 인가를 받아서 KCS 정신건강센터를 한인대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한인들의 문화와 언어를 충분히 이해하는 전문인들은 이제 준비된 셈입니다. 일반 내과에 가는 것과 정신과에 가는 것의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내과는 체계화되어 있는데 정신과는 대체적으로 열린 분야라는 것입니다. 내과나 정신과나 모두 보험으로 처리되고 있고 의료의 범위에서 하나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의 성원 중 정신질환 증상을 보인다거나 주위를 돌아볼 때 정신질환 관계의 증상을 보이는 이웃들이 있다면 조기 치료를 강권해서라도 시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은 숨겨야 할 그런 병이 아닙니다. 터놓고 문제를 양상화해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개인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때때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8도, 섭씨 3도, 밤 최저 기온은 23도, 섭씨 영하 5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저녁부터는 1에서 3인치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목요일도 때때로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